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양보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사회복지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라는 그 박스를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공적 부조가 있죠? 자, 공적 부조. 공적 부조가 붙으면, 공적이 들으면 세금을 걷어서 하는 사업을 말해요. 부조는 도와준다 이거죠. 세금을 걷어서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는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최저 생활을 보장한다는 건데 최저 생계비를 말해요. 우리나라는 1986년도에 최저임금법을 만들었고요. 1988년도부터 최저임금 제도가 정착이 되었죠. 그래서 그 해마다 최저 생계비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올해 2020년도 최저 생계비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볼까요? 자, 1인 가구 105만 4,316원이고요. 2인 가구는 179만 5,188원입니다. 3인 가구는 232만 2,346원이고요. 4인 가구는 284만 9,504원이에요. 그러니까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 소득이 2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국가가 정한 4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돈을 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생활이 너무 어렵다 라고 하시면 이분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가서 그 부족한 생계비 부분을 보충급여제로 보충해 드립니다. 언제까지 보충해 드리냐? 이분이 스스로 자활,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때까지 보충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복지 제도는요, 한없이 끝까지 모두 다 해준다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만 해주는데 그 목적 달성은 대부분 뭐냐? 자활입니다. 자립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죠. 자, 그러면 사회보험이란, 사회는 국가, 정부를 말해요. 우리가 국가, 사회, 정부를 믿고 5가지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죠. 국민건강보험제도. 자, 1989년도에 우리는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국가가 국민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죠. 그러면서 국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건강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국가가 보장해주고 그로 인해서 국민의 보건적인 부분은 향상되고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죠. 국민의 뚜껑을 열었는데 국민이 아픈 거예요. 고혈압, 당뇨, 심장병, 중풍, 파킨슨 막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그 병든 국민이 강력한 국가를 만들겠어요. 그래서 건강한 국민이 강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 국민연금. 자, 국민연금은요,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에 따른 이자, 투자 수익, 인플레이션 등을 반영해서 이제 그 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연금을 받아서 노후에 생활이 안정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자, 그 다음에 고용보험은요. 고용은 직장에 내가 채용이 된 것을 고용이 되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고용보험료는 어떤 용도로 쓰냐면 내가 지금 작은 회사를 다니는데 내가 직무를 좀 더 향상시켜서 더 크고 좋은 회사로 옮겨가고 싶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배우고 싶은데 돈이 지금 없어요. 그러면 노동부에 가셔서 직무 능력 향상과 관련된 내일 배운 카드를 발급을 받으시면 공짜로 컴퓨터든 요리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실업자가 되었을 때 다음 직장을 구직 활동을 한다는 전제하에 다음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생활의 안정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그 기간 동안에만 먹고 살 돈을 주는데 그게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자, 산업재해보상보험은요, 줄여서 산재라고 하는데, 근로자가 업무 중에 원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는 것을 재해를 입었다라고 해요. 그랬을 때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서 만든 보험료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입니다. 그러면 이 보험법에 의해서 돈을 주는 곳은 어디냐면 근로복지공단이에요. 그래서 3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의 승인을 받으시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느냐? 그렇죠. 업무상의 재해 상태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 사망 전까지 필요한 모든 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5번째인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노인을 장기적으로 요양에 대해서 갖고 가는 보험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노인은 65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양이란 무엇이냐? 치매, 중풍, 와상, 그 다음에 거동이 불편하다. 와상에는 이 거동이 불편하다가 들어있어요. 불편하다. 그래서 수발이 필요한 병에 걸리신 분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 보험 제도의 혜택의 1순위는 고령이에요. 1순위 65세 이상 고령이신 분. 그리고 65세는 안 됐는데 일찌감치 노인성 질병에 걸린 거예요. 이분들이 2순위죠. 노인성 질병에 걸린 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노인성 질병이란 수발이 필요한 병이다. 그래서 일찌감치 수발이 필요한 병에 걸리신 분들도 이 장기요양보험법의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분들이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을 때 그분에게 어떤 서비스를 내보내냐면 신체활동 서비스, 가사활동 서비스를 내보내서 노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노후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그러면 가족의 부담이 정신적,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따라서 국민들이 노인 때문에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국민의 삶의 질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향상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노인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이 아우성이 줄어들면 이 제도는 성공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면 노인 인구 고령화와 노인 복지 개념 있어요. 옆에 참고를 보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가 있는데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을 하기 전에 조금 짚고 넘어가시죠. 자, 0에서 14세 인구를 씨앗 인구라고 해요. 이 0에서 14세 인구가 성장을 해야 세금을 내는 시민이 되고 나중에 노인도 되고 하는 거예요. 자, 0에서 14세 인구인 이 씨앗 인구가 65세 인구보다 2배가 많은 것을 피라미드형이라고 해요. 우글우글한 거죠. 그래서 골목마다 아이들이 우글우글했고 학교가 한 반에 막 18반, 20반까지 있었던 거예요. 한 학년이. 그런 시절이 우리도 예전에는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이런 피라미드형을 보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이를 잘 낳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0에서 14세 인구, 이 씨앗 인구가 노인 65세 인구의 2배가 되면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인구와 2배가 같으면 그것을 종영이라고 해요. 이것은 굉장히 안정적인 인구 형태예요.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은 돌아가시죠? 그러면 돌아가시면 그 돌아가신 빈자리를 0에서 14세 인구가 채워주기 때문에 인구가 움푹지푹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형이고 안정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2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씨앗 인구가 매우 적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인구분이 돌아가시면 그 돌아가신 자리를 채울 다음 세대 인구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감소형이다, 항아리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와 대부분의 나라들의 큰 고민이 초감소형이다, 초극 항아리형이다 이것이 문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초극 항아리에 해당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참고해 보시면 고령화 사회, 고령화 그 인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일 때 그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노인 인구가 그 인구의 14%를 차지할 때 고령 사회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노인 인구가 그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할 때 초고령 사회라고 부르죠. 이제 저처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초고령 사회에 살고 있는 셈이죠. 제가 사는 이곳도 노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왜 더 시골이 초고령 사회가 되고 있냐면 이 젊은이라는 것은 15세에서 64세 인구를 말해요. 15세에서 64세의 생산 연령 인구. 이 인구들이 여기에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더 큰 도시, 인구가 더 많은 도시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15세에서 64세 인구가 그 전체 그 도시 인구의 반절 이상이면 이거는 반짝이는 별들이 많다. 그래서 그 도시를 별형이라고 하고 도시형 인구라고 해요. 이런 인구 형태를 가진 곳에는 백화점도 있고 많은 빌딩도 있고 이제 우리가 여가 생활 할 수 있는 것도 더 많죠. 자, 그런데 15세에서 64세의 생산을 담당하는 경제적 생산, 그 다음에 자식을 낳는 재생산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이 인구가 그 도시 인구의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가 넘지 않으면 그 도시는 노령 도시. 그래서 표주박형, 시골형, 호로형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부산, 경기도, 인천, 대구의 몇몇 큰 도시, 제주도 이런 데는 그래도 별령에 가깝죠. 그렇지만 이쪽 전라도, 그 다음에 또 저기 강원도 일부 이런 데는 노령 도시가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도시가 발전하려면 0에서 14세의 씨앗 인구가 많아야 되고요. 가임기 여성이 15세에서 49세의 가임기 여성이 많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15세에서 64세의 생산 인구가 많으면 그 도시는 젊고 씩씩한 도시고 그 도시에는 반드시 백화점이 생깁니다. 노인만 있는 곳에는 백화점이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 소비를 하는 연령이 바로 15세에서 64세의 생산 연령 인구고 15세에서 49세인 가임기 여성이고 또 어린아이들은 필요한 물건이 많잖아요. 그래서 1에서 14세의 그 씨앗 인구인 유소년 인구층이 있을 때 소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도시는 발전하는 도시가 된다고 볼 수 있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골목에 정말 어린아이들 정말 많았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골목에도 아파트 그 벤치에도 어린아이가 앉아 있는 것을 거의 볼 수가 없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4쪽으로 넘어가시면 노인복지의 원칙이 나와요.
자, 그러면 노인복지의 원칙에서 유엔의 원칙 5가지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독립의 원칙. 누가 했냐고요? 유엔에서 노인을 위해서 원칙을 만들었대요. 자, 그러면 2번에 기회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리고 3번에 참여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6번에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렇죠. 비록 내가 나이를 먹어 노인이 되었다 하지만 나에게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고 내가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의 삶이 노인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지내는 것보다 내가 사는 집인 가정에다 동그라미, 가정에다가 제가라고 쓰세요. 머물 제자에 집가자. 그래서 제가 환자가, 대상자가 살고 있는 집을 제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사는 집, 이 사는 집에서, 대상자가 사는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살 수 있어야 됐냐? 스스로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립, 자활, 그래서 스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참여의 원칙. 참여는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렇죠. 그래서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요. 자원봉사. 그 다음에 노인이라 하더라도 이 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어르신들은요, 이 자원봉사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은 이 땅을 파더라도 100원이 나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 저희 아버님도 굉장히 좋은 분이셨지만 절대로 봉사 같은 건 안 하셨어요. 노인 일자리는 다니셨지만 봉사는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움직인 만큼 어떤 결과물을 나오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셨죠. 그런데 보통의 어르신들의 성향이 그런 것 같아요. 자, 보호의 원칙. 그죠? 보호를 받아야죠. 그동안 사회에 기여도 했으니 이제 노후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래요. 이번에 질병을 예방하거나 건강과 관련된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독일, 일본 다음으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까지 만들어져 있으니 노인 복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자아 실현의 원칙 거기 한번 보죠. 자, 자아라는 건 뭐냐면 자아는 나예요, 나. 실현이라는 것은 이룬다, 이뤄요. 이룬다. 그래서 이 개발이 붙으면 배운다라는 뜻이에요. 배운다. 그래서 자아 실현의 원칙에 의해서 평생 학습 도시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 시니어 사업 중에서 그 평생 학습 도시와 관련돼서 뭐 치매 어르신에게 인지와 관련된 교육을 시킨다. 또는 치매가 생기지 않게 치매 예방 교육을 시킨다.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그 노인의 잠재력에 대한 개발, 배움에 들어있어요. 자아 실현의 원칙. 그래서 비록 나이가 먹었다 하더라도 교육을 얼마든지 내가 원하면 받을 수 있고 내 남는 시간을 배움에 쓸 수 있다. 문화센터 같은 데 나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존엄의 원칙. 그렇죠. 늙었다고 푸대접을 받으면 안 돼요. 존엄. 그런데 그렇죠. 이 생명이라는 건요. 이 라이프,
이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은 그 자체만으로도 존귀하다. 존귀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 다 존귀하다. 그래서 노인의 삶이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학대를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 다음에 그렇죠. 하대받는 것을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고, 특별한 대우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공평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공정한 대우. 그 다음에 노인복지 사업의 유형을 보세요. 노인복지 사업의 유형, 독거노인 보호 사업이 있죠. 그런데 올해 2020년 1월 2일부터 전국의 시, 군, 구에 노인 생활관리사 사업이 확대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업들이 이제 조금 체계는 있지만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 시험에는 나오지 않을 부분으로 남게 됐어요. 그런데 일단 책은 있으니까 한번 보죠. 자, 그래서 독거노인 보호 사업 했어요. 독거노인의 실태가 어떤지, 생활은 어떤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가장 첫 번째가 뭐였어요? 독고사를 방지하는 거였죠. 그래서 종합적인 사회 안정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독거노인 보호 사업을 했다. 그래가지고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 사업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독거노인들을 혼자 따로따로 살게 하지 말고 공동 그룹홈 같은 공동 생활 공간을 만들어서 함께 살도록 하자라는 서비스를 이렇게 책으로는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 하고 있는 곳은 거의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차후에는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실버 빌리지 사업이거든요. 이 국가가 또는 시가 어떤 땅을 매입을 해서 그곳에다가 공동 식사, 공동 취사, 공동 세탁, 공동 침실을 만드는 거예요. 건강하신 분들 각자 집에서 혼자 살게 하지 않고 모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를 관리하는 시와 관계된 일을 하시는 분이 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고독하게 혼자 살다가 자살하거나 죽거나 하는 일을 막고 더 공동체 안에서 더 건강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실버 빌리지 사업입니다. 아마 앞으로 이런 사업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한 장을 더 넘기면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근데 이제 이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도 이제 올해부터 시작했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확대로 인해서 지금 사업이 지금 모호한 경계선에 지금 머물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책대로만 보죠.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그렇죠. 일단은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이어야 돼요. 그리고 노인이어야 되고, 우리가 등급을 받으려고 신청서를 냈는데 등급에서 떨어지신 거예요. A, B, C 이런 식으로 떨어졌어. 이분들을 등급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등급 외자라고 합니다. 이 등급 밖에 서 계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을 잘 돌보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잘 돌봐서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그 등수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등수 안에 들어가면 국가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가죠. 그런데 이분들이 등급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밖에 있으면 사회적 비용이 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 명단을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넘기게 돼요. 그래서 이분들을 살피는 거예요. 혼자의 힘으로 이분들도 역시나 일상생활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주일에 그렇죠. 한 번 정도는 가가지고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전화를 해서 잘 계신지 살펴보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렇죠. 독고사를 예방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집에서 혼자 넘어진 채로 방치되어 있는 위급한 사고 같은 거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인보호 전문기관. 자,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자, 앞에 대상이 누구냐? 노인을 보호하는 기관이에요. 노인을 무엇으로부터 보호하죠? 학대를 하는 그 자녀들로부터 보호하고 학대를 하는 그 어떤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학대를 목격했거나 학대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 신고하는 곳이 어디냐? 노인보호 전문기관입니다. 그러면 학대는 어디까지가 신고냐? 의심까지 신고다. 그래서 의심까지도 신고를 하셔야 돼요. 신고를 하셔가지고 의심이 풀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들은 학대를 받더라도 이건 원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자기를 학대한 처벌을 받아서 뭐 교도소에 간다든가 빨간 줄 긋는다든가 뭐 신문에 나온다든가 이런 거는 원하지 않아. 그래서 설령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든 주변 사람이든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어르신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라고, 이 사람이 잘못 알았다고, 나 이거 혼자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대를 목격했거나 또는 학대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는 곳은 어디냐?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시면 쉼터라는 말이 있어요. 쉼터. 이 쉼터라는 거는요, 어떤 막 괴롭힘을 많이 당하신 분들, 힘든 삶을 사신 분들에게 잠시 쉬어가라고 쉴 터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뭘 붙이냐에 따라 쉼터의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학대 피해 노인 전용이니까 학대를 받는 노인만 전용으로 쉬는 터인 거야. 그러면 미혼모 쉼터, 그렇죠. 미혼모들이 쉬는 터. 그 다음에 그 때리는 남편을 피해서 숨어있는 가정폭력, 폭력을 당하시는 분들이 숨어있는 그 쉼터. 그 다음에 이제 모자 쉼터, 그 다음에 이제 정신질환자 환자들이 이 정신병원에서 퇴원을 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정신병원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퇴원하고 그렇다고 집에 또 하루 종일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낮 동안에는 정신질환자 쉼터에서 좀 지내시고 저녁에는 자기 집으로 오는 이 쉼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가 다양화되고 다양한 복지로 가고 다양한 요구사항이 생길 때마다 쉼터도 하나씩 늘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자, 그런데 쉼터에서는 장기간 있을 수가 없어요. 단기간만 있다가 이제 어떤 결정이 떨어지면 예를 들어 노인이 그 집으로 더는 돌아갈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절차를 밟아서 노인 요양 시설로 가신다든가 아니면 양로 시설로 가신다든가 이렇게 결정이 나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 결식 우려 노인 무료 급식 지원 그기를 보세요. 자, 결식이 걱정되는 노인에게 무료로 급식을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무엇이 주가 되죠? 식사죠, 식사.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 배달 무료 급식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업을 이제는
그 노인 생활관리사 이분들이 가서 이제 밥을 해드리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업도 그쪽하고 이제 그 합쳐졌다고 보시면 돼요. 몇몇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매안심센터. 이 치매안심센터는요, 문재인 정권이 만든 제도죠. 그래서 치매안심센터는 시험에 꼭 나옵니다. 여봐, 내가 요즘에 기억력이 자꾸 깜빡거려서 치매가 올까봐 너무 걱정이 돼. 그러세요? 그러면 저와 함께 치매안심센터에 가보실까요? 이렇게. 여봐, 치매안심센터는 어디에 있어? 네, 보건소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올 확률이 있어요. 자,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일은 치매 초기 상담, 치매 조기 검진 등이 있고요. 치매 단기 쉼터는 하루에 일주일 중에 하루 3시간 정도를 쉴 수 있는데 그것을 치매 단기 쉼터로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에서는 초기 상담하고 치매 조기 검진을 그 다음에 1:1 사례 관리 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주간보호센터가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주간보호센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와 주간보호센터 안에서도 치매와 관련된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기면 노인 실명 예방 사업이 있어요. 노인이 잃어버릴 발급명, 이 눈에 대해서 발급을 잃어버릴 사건이 생겼을 때, 그렇죠. 미리미리 실명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업. 그래서 눈 검진을 하고, 그래서 눈과 관련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에 치료해서 실명이 되지 않도록 실명을 예방하는 사업을 노인 실명 예방 사업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사업의 주체는 한국실명예방재단이고요. 대상은 만 60세 이상 노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안수술비 지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방교육, 상담, 재활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노인 무릎 인공관절 치환 수술이죠. 자, 그래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서 연골이 너무 많이 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릎이라는 것은 다리의 중심이에요. 상체에 무게를 받쳐야 되고, 그런데 그 연골이 다 닳아서 생뼈와 생뼈가 부딪혀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어날 때 불편하고, 앉을 때 불편하고, 오래 서 있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연골로 교체하는 수술을 받아야 돼. 그런 거를 인공관절 치환술이 뭐냐면 치환이 교체한다 이런 뜻이에요. 인위적으로 만든 관절 연골로 교체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빨이 깨진 부분을 크라운으로 싸는 것처럼 연골이 닳아버린 부분을 뜯어내고 티타늄 성분으로 만든 인공 연골을 심어주는 수술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인공관절 치환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1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도 막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해에 받을 수 있는 그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인공관절 치환술 수술비를 받는 경우가 좀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노인 건강 진단, 조기 발견하려고 건강 진단하고 있죠. 질병의 조기 발견. 그래서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거나 건강이 더 건강해지도록 증진하는 사업의 하나로 노인 건강 진단 사업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체는 보건소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건강 검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또 중복이 되기도 하네요. 자, 그 다음에 노인 사회활동, 여가활동 지원 있죠?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놀리면서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약간의 노동을 시키고 이제 급여를 주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금 많이 확대해서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건강하신 분에 한해서 이 무의도식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의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우리 만 65세 이상 이런 분들에게 적당한 일자리를 줘서 보람을 느끼는 삶을 살도록 해주는 거, 그게 뭐냐? 노인 일자리 사업이다. 자, 그러면 이제 경로당을 한번 볼까요? 경로당은 그렇죠. 경로당은 우리가 아파트 안에 경로당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을에 들어가면 마을 회관 경로당이 있죠. 자, 거기에서는 친목을 도모하고 취미활동, 공동작업 등을 할 수 있어요. 자, 대상은 모든 노인이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요즘에는 노인주간보호센터가 많이 생기면서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별로 없다고 하네요. 자, 노인복지관. 자, 그래서 노인복지관은 복지관에서 하는 일은요. 그렇죠. 하나, 둘. 노인의 교양과 취미생활, 사회참여활동 등 지역사회 노인들의 여가라는 것은 남는 시간을 의미있게 보내는 거예요. 여가는 남는 시간인데 여가 복지가 붙었으니까 남는 시간을 의미있게 보내는 것. 그래서 여가 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의 하나가 노인복지관 사업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까지. 자, 조금 쉬었다가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잠시 쉬겠습니다.